지금 일본 정부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될 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발언 때문에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하루카입니다. 저는 17살이고 일본 도쿄에 살고 있어요. 저는 큰 창문이 있는 15층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제 방에서는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진 도시가 보이고 있었어요. 도쿄는 항상 바쁘고 항상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저 아래 작게 보이는 자동차들과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침 시간이면 아버지는 항상 식탁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완벽한 검은색 정장에 주름 하나 없는 넥타이를 메고 계셨죠. 아버지는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거기서 임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셨어요. 역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야.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면서 자주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지만 절대 우리만큼 잘할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모두 믿고 있었죠. 왜 안 믿겠어요? 아버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일본이 특별하고 주변 나라들보다 더 낫다고, 특히 한국보다 더 낫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거기 계시지만 거의 소리를 내지 않으셨죠. 부드러운 손길로 차를 따르고 음식을 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은 항상 아래로 자신의 접시만 바라보고 계셨죠. 가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했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그렇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지만 그냥 일상인 듯 생각하고 있었죠. 학교에 우리 반 여자아이들은 한국의 걸그룹이나 TV 프로그램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잘생긴 배우들에 대해 키득거리고 한국 노래 가사를 외우고 있었죠. 어제 새로 나온 드라마 봤어? 한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짜증이 나고 있었죠. 왜 그들은 한국 것들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국 문화가 그저 일본 아이디어를 베낀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반 아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고 있나 봐요. 저는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역사와 언어를 잘했죠. 우리 교과서는 일본이 어떻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도왔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일본 문화가 우리 이웃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집에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침대 옆 시계는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동안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죠.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모퉁이에서 살짝 엿보았어요. 거기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태블릿 화면에 푸른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뭔가를 보고 계셨죠. 주의 깊게 들어보니 태블릿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단정하신 제 어머니가 한밤중에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계셨던 거예요. 빠르게 몸을 뒤로 물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는 절대 강한 감정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아시면 정말 화내실 텐데 물도 마시지 않고 슬그머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어머니의 눈은 어쩐지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결심한 듯이 보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죠. 한국에 가게 된다면 이 주소를 찾아가 보렴. 그러고는 곧장 나가시더군요. 침대에 앉아 손에 든 봉투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안에는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 서울의 주소였죠. 다른 건 없었어요. 설명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저에게 무시하라고 가르치신 나라의 주소뿐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매트리스 밑에 숨겼어요. 왜 어머니가 저에게 한국 주소를 주셨을까요?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일주일 후, 선생님이 제 뱃속을 꼬이게 만드는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학교 수학여행은 한국의 서울로 갑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저는 마치 바닥이 제 발 밑에서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숨겨둔 봉투가 떠올라 가슴이 두둥거렸어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봉투에 대해 생각하며 뜬 눈으로 누워 있었죠. 가끔은 손을 뻗어 그 봉투를 만져봤어요. 아직도 잘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한국으로 여행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확히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저희 반 친구들은 너무 신이 나 있었어요. 가고 싶은 K-팝 상점 목록이나 먹어보고 싶은 한국 과자 목록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이런 대화 중에 조용히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 제가 업신여기도록 배워왔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뱃속이 꼬이는 느낌이 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TV 광고에 한국어가 나올 때 어머니의 눈이 그 글자를 따라가는 모습, 아버지가 한국이 뒤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실 때 살짝 움찔하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회사의 한국 경쟁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회사는 우리를 따라할 수밖에 없고 절대 앞서갈 순 없지. 어머니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너무 짧은 순간이라 다른 사람은 놓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여행 전날 밤, 저는 캐리어를 싸고 있었어요. 교복은 깔끔하게 접어서 세면도구는 전용 가방에, 여행 서류는 앞주머니에 넣었죠. 맞아요. 봉투도 잊지 않고 있었죠. 이 주소를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될까요? 결국 봉투를 재킷 주머니에 넣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아침에 아버지가 저를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한국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공항에 가까워지자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야. 거기서 보는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마라. 그건 모두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 속 봉투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단 2시간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할 때쯤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고 있어서 친구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착륙했을 때 뭔가 허름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높은 유리 천장과 깨끗한 바닥이 있는 빛나는 거대한 공항에 발을 들였어요. 로봇 안내원들이 여행객들 사이에서 여러 언어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쪽이 입국 심사장입니다.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 터미널을 지나고 있었어요. 전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였어요. 현대적이었죠. 심지어 일부 기술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관광버스가 우리를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었죠.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과 자동차로 붐비고 있었어요. 전혀 한 발 뒤처진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호텔은 도시 중심부에 있었어요. 짐을 풀고 난 후 우리는 첫 번째 관광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전통 건물들이 아름다운 뜰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 휘어진 지붕과 채색된 목재 디자인들이 풍부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한국인 가이드는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뜰과 정각으로 안내하며 조선 왕조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특정 뜰에 도달했을 때 변했어요. 이곳은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1895년 일본 특사들이 명성황후를 암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우리 교과서는 이것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일본이 한국의 발전을 도왔다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개입에 대해서만요. 가이드는 계속해서 일본 점령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빼앗긴 문화재, 억압된 언어,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제 발밑에 얇은 얼음처럼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제가 들었던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에 대해서요. 서울은 뒤떨어지거나 일본을 베끼고 있지 않았어요. 그곳은 활기차고 현대적이며 자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이드의 이야기는 아버지나 교과서가 알려준 것과 맞지 않았어요. 한국 주소가 적힌 봉투를 꺼냈어요. 내일 우리 일행은 남산타워를 방문한 다음 쇼핑을 위한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내일이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 어머니가 제가 알기를 원했던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되겠죠. 다음 날 우리는 남산타워를 방문하였지만 저는 그저 따라만 다니고 있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초록산으로 둘러싸인 건물들의 바다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녁 시간까지 자유시간이라고 발표하셨어요. 반 친구들이 환호하며 재빨리 쇼핑 지역과 카페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무엇을 살지 신나게 떠들며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갈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택시 기사님에게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저는 제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택시가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동네에 멈췄어요.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본 현대적인 서울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선 전통 한국 가옥들이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에 늘어서 있었죠. 그 휘어진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문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거리로 나섰어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번호를 따라 올바른 집을 찾아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그 집은 다른 집들보다 작았고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무 대문 중앙에는 작은 금속 문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한참 동안 저는 그저 거기 서 있었어요.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이곳에 온 적이 없었던 척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문고리를 들어 올리고 떨어뜨릴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거리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다리며 심장 박동을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문이 열렸고 저는 한 노년의 한국 여성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과 입 주위에 주름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저를 보자 커지고 있었어요. 하루카, 그녀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드디어 왔구나. 세상에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제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어떻게든 제 발이 그녀를 따라 대문을 지나 돌길과 화분이 놓인 작은 마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 안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전통적이었어요. 우리는 낮은 탁자 앞에 방석에 앉았어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그녀가 약간의 억양이 있는 일본어로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할머니예요. 찻잔이 거의 제 손가락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불가능해요. 제 조부모님은 오사카에 살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년 여름마다 방문했었는데요. 혼란스러울 거야. 그녀가 제 얼굴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그럴 거야. 이 할머니에 대해, 내 어머니의 진짜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겠지. 그녀는 일어나서 탁자로 상자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대학 졸업가운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의 사진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여성은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어요. 저희 어머니였어요. 내 어머니의 진짜 이름은 김미나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여기 서울에서 태어났어.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한 훌륭한 학생이었지. 엄마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어.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단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때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가족은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순이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사랑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너를 위해 엄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단다. 이름과 언어 가족사항 엄마의 경력.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엄마는 일본인이 되었어. 상자에서 더 많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 해맑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집에서는 거의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 식탁에서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하시는 말씀들,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시며 절대 대응하지 않고 절대 자신의 유산을 변호하지 않던 모습. 어머니의 매일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국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루하루 듣고도 단 하나의 반응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 지금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순이 할머니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내 어머니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스스로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너희 집의 침묵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 하지만 내 엄마는 내가 아버지가 가르친 한국에 대한 것들을 믿으며 자라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 내가 누구인지의 절반에 대한 것들을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의 절반.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일본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기도 했어요. 제가 업신여기도록 배워왔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도 제 민족이었어요. 만나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순이 할머니가 그녀의 전화에서 연락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지우는 그녀가 한국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학생이었어. 그는 내 엄마가 어떤 학자였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알고 있단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남의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에서 지훈 씨를 만났어요. 매끈한 유리 타원은 김할머니의 전통 가옥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두 장소 모두 어머니의 숨겨진 삶의 조각들을 담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아마 30대 정도였을 거예요.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펼쳐져 있는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김 교수님은 정말 뛰어나셨어요. 그가 어머니의 이름이 실린 학술 저널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 문학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요. 그녀는 이야기가 국경과 시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한다고 믿었죠. 저는 종이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자 김미나는 낯선 사람 같았지만 여백에 적힌 꼼꼼한 필체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을 위해서죠. 네. 하지만 하루카 씨를 위해서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언젠가 하루카 씨가 두 세계를 연결해 주길 바랐어요. 어머니의 작업 사본들을 꼭 쥐고 지훈 씨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며칠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자신, 제 가족, 역사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어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도쿄 아파트를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꿈과 재능,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요. 7년 동안 입을 다문 목소리, 매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삼키며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되기 위해 노력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울었어요. 그녀가 희생한 모든 것을 위해,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식탁에서 고양이 모욕당하는 것을 들으며 그녀가 매일 느꼈을 고통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울었어요. 지금까지 숨겨져 왔고 부정되고 알려지지 않았던 제 반쪽을 위해, 제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도록 배워온 한국인 반쪽을 위해, 제가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되찾아야 할 반쪽을 위해서요. 다음 이틀이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반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과 시장을 방문하며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친구들은 셀카를 찍고 기념품을 사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제 비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물어볼 때 저는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죠.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었고요. 우리 가족 이야기는 침묵과 숨겨진 진실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 반은 전통 공예와 예술로 유명한 인사동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2시간 동안 자유롭게 둘러볼 시간을 주셨어요.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저는 그룹에 합류하러 돌아가야 했지만 작은 서점 밖에서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쇼윈도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시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자의 이름이 눈길을 끌었는데 어머니가 논문 중 하나에서 인용했던 사람이었어요. 안에는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시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길을 이리저리 헤매다 다시 되돌아오면서 모퉁이를 급하게 돌 때 배달 스쿠터가 오길래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다 발이 연석에서 미끄러졌어요. 제가 땅에 넘어지면서 발목에 통증을 느꼈고 가방은 옆에서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남자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쓰여 있었죠. 그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치셨어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거의 완벽한 일본어로 물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듣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발목의 통증을 느끼며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젊은 남자는 제 흩어진 소지품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고 부드럽게 저를 근처 벤치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는 자신을 박민수라고 소개했는데 일본 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어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는 제 발목을 살펴보았어요. 호텔이 멀어요. 택시를 타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제 사진들이 가방에서 떨어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민수 씨가 그것들을 집어들었고 전통 한복을 입은 어머니를 보고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 여자분,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을 닮았네요. 그의 친절한 얼굴과 부드러운 태도에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마치 깨진 댐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 할머니를 만난 것, 17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에 반을 모르고 살아온 것에 대해 모두 말했어요. 그는 제 할아버지도 일본인이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에게 국경은 인간이 만든 것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문화와 피는 정부가 뭐라고 하든 연결되어 흐르게 마련이죠. 그는 택시를 세우고 저를 태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문을 닫기 전에 그는 종이 조각에 뭔가를 휘갈겨 쓰고 저에게 건넸어요. 제 이메일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사는 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양쪽 유산을 이해하기 위한 책 추천이 필요하시다면요. 택시가 떠나갈 때 저는 그 종이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이해하는 것 같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의 피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중 유산의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인이며 한국인입니다. 그 생각은 저를 동등한 정도로 두렵게도 설레게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흑백의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색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요. 이제 그것을 보게 된 이상 전처럼 단색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마치 시간을 거꾸로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에서 찾았던 용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제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과거 삶이 담긴 사진들과 민수 씨의 추천으로 구입한 책들이 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의 증거였죠.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을 때 긴장하기 시작했죠. 저는 바로 아버지를 발견했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 캐리어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주차장까지 침묵 속에서 걷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여행에서 유용한 것을 배웠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 어조는 아버지가 늘 제게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확인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쿄의 익숙한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목에 걸렸어요. 이 순간을 수백 번 연습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두려움이 차가운 손처럼 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 어쩌지? 제가 한국인 쪽을 받아들인다고 저를 거부하면 어쩌지? 하지만 내면의 더 강한 목소리가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어머니의 작업에 대한 지훈 씨의 존경, 국경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민수 씨의 말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향에 대한 모욕을 수년간 묵묵히 듣고 계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배웠어요. 아버지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어요. 차가 살짝 흔들리다가 다시 제어되었어요. 아버지의 턱이 굳어졌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이 저와 마주쳤고 그 순간 어머니는 제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셨죠. 어머니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회사 미팅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밥을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모든 용기를 모아서 말했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어머니가 정말 누구신지 알아요.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의 손에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갑작스러운 침묵을 채웠어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며 먼저 저를, 그 다음엔 어머니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하루카,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제가 마저 듣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해요. 수년간 숨겨온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한국인이에요. 그분의 진짜 이름은 김미나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훌륭한 학자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민족, 문화, 유산을 모욕하는 동안 어머니가 그것을 듣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우도록 만드셨어요.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으셨고 얼굴에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분노 대신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미야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정말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던 거야? 그 후에 이어진 대화는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나눈 가장 솔직한 대화였어요. 아버지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부모님이 연을 끊겠다고 위협했던 일, 어머니를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일, 회사 문화가 자신의 편견을 강화시켜서 결국엔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던 일을 설명하셨어요. 다음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타협들이 어떻게 더 큰 타협으로 이어졌는지, 결국엔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는지 설명하셨어요. 제가 반한국적 태도를 흡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매일 묵묵히 견뎌야 했던 상처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형성했던 것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없었지만 내가 내 목소리를 찾기를 바랐어.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통스러운 진실들이 마치 무너진 댐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쏟아져 나왔죠. 그 일이 있은 후 몇 주 동안 우리 집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녁에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셨죠. 실제 역사, 아버지가 배웠던 버전이 아닌 진짜 역사를요. 어머니는 간단한 인사말과 음식 이름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문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내놓으셨을 때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맛을 보시고 재료에 대해 질문하신 다음 앞접시에 더 담으셨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기념비적인 일이었어요. 가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아버지가 밤늦게 한국어 앱을 공부하시는 모습이나 아버지의 침대 옆에 한국 역사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도 큰 노력을 하고 계시단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서재에서 컴퓨터 화면에 비행기 티켓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생각해봤어. 아버지가 망설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서울을 방문해야 할 것 같아. 내 할머니를 제대로 만나고 내 어머니가 공부했던 곳을 보는 거지. 벚꽃 시즌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한강 주변 나무들이 그때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행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이해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래된 습관과 편견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죠. 논쟁과 오해, 우리가 예전 모습이 불쑥 나올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이 이미 큰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요.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해의 다리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